현대시는 수능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대시 공부하는 게 정말, 이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현대시를 수능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에 맞게.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 아가! 저 깨워줘. 바로 앉아. 현대시가 어느 작품이 수능에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내가 배운 작품이 나온다고 절대로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배운 작품이 설사 나온다고 해도 배운 대로 출제되지 않는다. 이게 수능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침묵에서 임을 조국이라고 해석하는 문제는 수능에 출제를 안 한다. 이게 기본 매뉴얼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현대시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현대시를 해설하거나 설명하는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 나는 저것처럼 해석할 수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를 읽고 막 산뜻하고 기분 좋게 해석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사실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30초 1분 안에 낯설고 새로운 시를 해설서처럼 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현대시를 해석한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현대시는 다양한 해석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학인 거죠. 그럼 이제 너무 막연하잖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3가지 단계를 설명할 텐데, 좀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못해? 눈빛이 좀 흐리멍텅해. 그렇지. 그렇게 또렷하게 떠야지. 첫 번째로, 시 읽기를 공부할 거야.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시 읽기. 내가 지금 이걸 뭐 멋지게 해설과 감상 이렇게 안 씁니다.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뭐 감상할 수 있는 걸 감상을 해야죠. 시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능은 특히나 아니에요. 그냥 읽기. 이걸 달리 말하면 이거 써놓는 게 좋아요. 오늘 공부할 내용.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혹시 정종의 유리창 이런 시 배워봤어? 그런 시 알아? 뭐 유리에 차고 슬픈 게 어른거린다. 여럿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인 이거 할 때 뭐 이렇게 해석하잖아. 유리, 동그라미, 뭐 매개체, 차고 슬픈 것, 밑줄, 죽은 아이의 영상 이런 식으로 막 받아 적고 하잖아. 이걸 이 한 줄을 읽고 유리는 매개체고 차고 슬픈 것은 죽은 아이의 영상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안다면 시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무당이야, 무당. 애가 보이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시라는 건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걸 오늘 공부할 거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 점수를 맞추는 거야. 다음 주에. 논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 정보를 파악했으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직관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2가지가 있어. 직관은 왠지 그거 같아서요.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까지 시를 그렇게 풀어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조금 더 논리에 가깝게 가야 돼. 달리 말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 이 근거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거야. 이 최소한의 근거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추론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게 너무 쉬워. 독해에 비해서 한 10배는 쉬워. 왜냐하면 수능 문제에서 오답은 약간 이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모순이야. 봐봐.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말이 되면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문학이잖아.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원래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국문학과도 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시를 좋아하고 시를 읽어. 내가 한용운이라는 시인을 되게 좋아했어. 임의 침묵 알지? 중학교 1학년에 내가 임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했겠어? 나 혼자 읽었는데. 나는 임의 침묵을 읽으면서 임을 수키라고 생각했어. 수키는 내 첫사랑이야. 근데 뭐 이게 첫사랑이라고 하긴 그렇다. 나는 뭐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첫사랑이었어.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네가 첫사랑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진심으로. 이게 사랑이구나. 항상 깨닫게 돼요. 여하튼 뭐 이거잖아. 임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 넌 그거 읽으면 수키하고 헤어졌을 때 막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수키를 포기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시 만난 나를 믿어. 그럼 이렇게 읽은 나는 시를 잘못 이해한 걸까? 꼭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수능에서는 내 답도 옳은 답인 거야. 그럼 절대 안 되는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수능에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은 미친 듯한 모순인 거지. 근데 나는 왜 그걸 못 찾았을까? 그걸 다음 주에 배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
해석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집에 가서. 예를 들어 수능을 보는데 시간이 하나 나온 거야. 막 읽어. 막 오묘해. 막 해석해보고 내 고민하고 막 생각해서 이런 뜻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시험지를 걷어. 그렇게 해석할 여유가 없고 설사 그렇게 해석해서 내 해석이 아주 자연스럽고 좋다 하더라도 답지의 답이 내 해석과 다를 수도 있어. 왜? 그것도 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너희가 시로부터 해방되는 거야. 막 내가 이걸 꼼꼼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그런 말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시는. 알겠니? 그래서 일단 요 두 가지를 2주차에 공부하고 3주차는 아니고 수업은 안 할 건데 내가 다 이것도 읽을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선택지를 이해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은 이제 용어 개념이지.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개념어라 그래, 개념어. 뭐 객관적 상관뭐 이런 거 있잖아. 형상화, 뭐 이런 거 통사구조의 반복, 수미상관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3년 전부터 이런 개념어가 거의 수능에서 사라졌어. 다 풀어서 말을 해. 이제 그게 이제 수능이 변화된 거지. 그런데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나 학교 내신에서는 개념어가 항상 있지. 근데 이걸 이제 따로 공부한다고 하면 개념만 모아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모르는 개념어에 밑줄을 긋고 그때그때 찾아보는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선생님은 가장 큰 틀에서 운율이 무엇인지만 설명할 거야. 알겠지? 운율.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줄게. 요 세 가지 파트로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시를 많이 읽을 건데 한 15편 정도의 시를 읽어보도록 할 거야. 어떻게 읽는지 공부하고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 자, 오늘 공부는 시 읽기인데 나는 뭐 너희가 시를 감상하고 즐기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야. 왜냐면 너희 자체가 시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시는 곧 없어질 거야, 내가 볼 땐. 아무도 안 읽는 게 왜 있어? 시집 사서 본 사람 손 들어봐. 자기 돈으로. 자기 의사로. 시인들은 뭘 먹고 살지? 시인이 과연 존재는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아무도 시를 안 보는데, 그지? 자, 이제 시 읽는 방법 설명해 줄게. 이거 바로 적어야 돼, 거기다가. 시 읽고 이해하기는 가장 중요한 게 꼭 써야 돼. 전체를 사실 그대로 읽기. 자, 독서하고 똑같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제는 전체를 본다는 거야. 꼭 쓰셔야 돼요. 부분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부분의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어차피 전체를 봐야 부분의 의미도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읽으면서 척척척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어의 함축적 의미는 워낙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해석한다 이 자체가 일단 불가능한 걸 도전하는 거고 이건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고 여러분의 해석이 다 맞았다고 말해도 돼. 그 논리성만 있으면. 그러니까 부분의 의미에 해석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억지로 뭐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안 돼. 내가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신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읽은 것과 시 해석이 너무 달라요. 두 가지가 있어. 네 해석도 맞고 그 시 해석도 맞을 수도 있고 너희가 억지로 해석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어. 이런 학생도 있던데. 어두운 강이 흐른다 그러면 강, 역사, 어두움, 부정, 일제시대 뭐 이렇게 읽고 있어. 그럼 밤에 강을 본 건데 그 혼자서 막 일제시대라고 해석해. 1990년대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해석을 막 시도해버리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일제시대를 의미한다면 보기에 나와 있어. 위시의 창작 시기나 연대, 알겠니?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미리 말할 걸 안 했구나. 시 읽기 전에 이걸 꼭 해야 돼. 보기. 꼭 먼저 읽어야 돼. 반드시. 낯선 시는 반드시 보기가 있어. 예외 없이 있어. 그 다음에 제목. 제목은 엄청 결정적이지. 시인도 중요하긴 한데 너희가 아는 시인이 많지 않아서 뭐 큰 영향이 없겠지. 시인을 많이 알면 그 시인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떤 것을 배경으로 시를 쓰는 사람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테고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대표적인 시인들은 조금씩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 전체를 사실 그대로 읽기. 수능은 이렇게 해야 돼.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공부하면 돼. 알겠니? 그런데 수능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럼 이때 사실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나요? 이제 읽으면서 중심 내용의 밑줄을 그어, 독해처럼. 근데 이 중심 내용을 찾는 게 독해만큼 이제 뭐 엄격하게 뭐 문단의 경계, 일반적 진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빨갛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이 시의 중심, 키가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알아듣는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간단하게 말해도 금방 철석같이 알아들으려면 나하고 그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예를 들어 얘 둘이 친하거든. 친하지? 산뜻 답하기 힘들지. 내가 한 명 친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전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진짜 상처받잖아. 만약에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문 열고 들어와서 땅을 탁 치면서 아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쟤 뭐야 이럴 텐데 얘는 막 위로해 줄 수도 있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 서로 잘 아니까. 내가 어젯밤에 말했거든 얘한테. 너 내가 지디 오빠랑 사귀는 거 알지? 지디 아저씨겠구나. 그러니까 알지. 근데 요즘 지디가 요즘에 이상한 애를 만나는 소문이 있어. 뭐 제니인가 뭐식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오늘 오빠를 만나서 결판을 보고 말 거야 하고 간 거야. 그 다음날 오자마자 책상을 땅 치면서 끝났어. 그럼 얘는 다 이해해. 왜? 얘를 아니까. 우리는 시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시적 화자라 그래. 들어봤지? 이걸 서정적 자 이렇게 말해. 용어는 쓸 필요가 없어. 할 때 누군가 말하고 있잖아. 시도 소통이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한 시를 이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시에서의 관심을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달리 말하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봐야 다 끝났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뭐가 끝났다는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찾으면, 이런 것을 찾으면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정리를 딱 해야 돼. 밑줄 긋기 애매하면.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알겠지? 아주 객관적으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알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읽으면 다 읽은 건데. 끝났어, 시가. 예를 들어, 뭐, 시는 정서의 문학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정서란 건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거잖아. 나는 시를 보기 전에도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해서 대략 짐작할 수가 있어. 자, 해볼까? 거의 다 이런 상태야. 이 말이 좀 어렵더라도 수능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적어놔. 부재나 결핍의 상황이야. 뭔가 존재하지 않거나 뭔가 부족한 거야. 좀 어려운 말을 하면, T.S. 엘리어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어. 황무지라는 시로 유명한데 그 사람은 시를 시인답게 정의했어. 시란 내 욕망에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막 차고 차서 팍 넘치면 그게 글로 형성화되어 시가 된다는 거야. 욕망이 넘친다는 말은 뭔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게 결핍이야, 결핍. 그게 부재고. 너희가 시를 잘 떠올려봐. 충족된 상태에 쓴 시가 하나도 없을걸? 나는 행복해요 해도 잘 읽어보면 가난하지만 행복해요 뭐 이런 거야. 이별의 시는 되게 많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이 행복해 시를 쓰는 경우는 또 극히 드물어. 대부분 뭔가 이별했거나 부족하거나 알겠니? 꿈을 이루지 못했거나 나라를 잃었거나 이런 상황에서 시를 쓰는 거야. 선생님은 아내를 만났을 때 시를 좀 많이 썼거든? 왜냐면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결핍이야. 왜냐하면 뭐 항상 저녁 때면 헤어져야 되고 또 나는 아내와 연애하는 동안에 지금 시대에는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학생으로서 수배를 당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경찰들 나를 잡으러 다녔고 나는 몰래 아내를 잠깐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고 했었다고. 그때마다 아내와 헤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쉬워서 가진 거 없는 가난한 고학생이 중산층의 아내를 만나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시를 써주는 거야. 우리 아내가 또 국문학과야 다행히. 그러니까 또 나의 시에 반했겠지.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을 키워나가고 내가 약속을 했지. 내가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매번 너에 대한 사랑을 시로 써서 우리 역사를 남기자. 10년 후에 우리가 결혼해 10년 후에 우리 그걸 함께 책을 내서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자. 딱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한 편도 못 썼어. 시라는 건 거짓이 아니니까. 안 나와요. 왜? 욕망이 충족됐어. 눈 뜨면 내 옆에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시를 쓴다면 나는 사랑의 시보다는 자유의 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여하튼 시라는 건 결핍된 상황이 기본이야. 자, 이거 문제 하나 알고 따라서 정서를 이제 볼 텐데 예전에 이제 수능이 어려웠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엄청 어려운 문제야. 정서의 유사성이라고 해서 다음 중 가시와 시적 정서가 유사한 작품을 고르세요. 여기 실제 수능 문제야. 그럼 가시의 정서를 찾아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야. 엄청 어렵잖아. 학교 내시는 나올 수 있어. 이때 어떤 학생이 틀려놓고 나한테 이래. 언어는 답이 없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 시를 읽었는데 슬픔, 눈물 이런 단어를 발견한 거야.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 있는 구체적 시어.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 그러니까 딱 1번문 선택지를 보니까 슬픔, 오케이! 틀린 거야. 2번 슬픔, 3번 비애, 4번 눈물인 거야. 그럼 얘 생각에는 문제가 잘못됐거나 답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시는 거의 슬퍼. 거의 잔잔한 슬픔이 있다고. 내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해. 자, 수능에서 망친 고3 선배가 있어. 막 울면서 막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너희가 그 선배를 위로한다고 가서 선배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오늘 쪽지 시험 망쳤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선배가 좋아하겠지? 이상해? 안 이상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서 확 눈물을 흘리는 친구한테 가서 위로한다고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어제 내 게임 캐릭터도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고맙다 친구야. 너는 내 마음을 진정 이해하고 있구나. 만약에 친구가 화를 내면 이 새끼야 너가 아버지 죽고 우리 게임 캐릭터 죽고 사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너무 웃긴 답인 거지. 잘 생각해봐요.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정서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의 유사성 문제는 상황의 유사성을 묻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정서를 나타내는 시어가 나와요. 그리움.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생각의 단서죠.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뭘 그리워하지? 이렇게. 눈물. 얘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눈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돼? 따라서 그냥 정서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상황이 바로 정서입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거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정서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것만 찾으면 끝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서는 찾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여러분 상황에서 보여주는 정서적 반응이야 당연히 거의 유사성이 있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시를 읽을 이유가 없죠. 수능을 망쳤을 때 최선을 다해 공부한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실수로 망쳤을 때 느끼는 정서적 반응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선택은 다양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재수할 수도 있고요. 좌절하고 체념할 수도 있고요. 도피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 그걸 대응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태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걸 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점과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차이가 있겠죠. 선생님이 확실한 힌트를 주면 상황은 주로 전반 1학년 때 뭐 공부했어? 시? 내가 무섭다 무서워. 내년 고3이 됐을 때 2학년 때 무슨 시 공부했어? 이럴까봐. 상충고? 상충고는 고전이죠. 고전. 일단 대상 중심의 시가 있어요.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필기만 해놓습니다. 이거는 화자의 상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북동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비둘기만이 번지가 사라졌다. 이 시 알아요? 이거 잘 생각해봐.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읽을 때 화자의 상황을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성북동 비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저희 대상은 자연물 일 수도 있고 인물,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구자명시, 머슴 대길이 이런 시들이 있어요. 인물이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가 거의 대부분 상징적인 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시를 읽다 보면 이게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하고 썸을 타는 관계에 있는 남자나 혹은 여자가 나에게 반지를 선물해요. 그럼 이 반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반지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반지가 동네 슈퍼에서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그 구리 반지라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줬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반지가 조금 귀한 반지인데 거기에 하트가 새겨져 있고 자기하고 나하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 이러면 이것은 어쩌면 청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더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작년에 선물했던 반지면 꺼지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를 조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어떤 시인이 어떤 소재에 대해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소재를 통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하려면 그냥 요 대상의 특징을 찾아서 독해하듯 밑줄을 쭉 그으면서 읽으면 돼요. 이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못해도 괜찮아요. 대상의 특징만 정리해놔도 상관없어요. 왜? 해석은 선택지가 해줘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해석할 시간은 없어요. 해석을 해도 여러분 해석이 맞아도 수능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 빨리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시는 깨달음이지 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금방 끝난다 이런 말을 한 거야. 한 번 딱 깨달으면 끝나요. 무릎을 딱 치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답을 찾을 수. 대상의 특징을 찾아서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공통적으로 종합되는 게 있어요. 공통점. 특징은 여러 가지인데 합치니까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변화 과정에서 어떤 또 특징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이게 풀이죠, 풀. 폭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고 변화 과정을 찾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특징을 찾아서 종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말하면서 선물을 줄 수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상만 나와 있는, 온전히 대상만 나와 있는 시도 있는데 이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생각, 관점. 이 관점 이런 말 어려워하지 말고 화자가 이걸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냐 이거야. 요게 딱 표현돼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알겠니? 여기는 반지에 새겨진 글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의 특징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보통 이게 이렇게 봐요.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호불호. 알겠니? 그러면 이 대상의 특징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화자의 관점이 있으면 이것도 밑줄을 긋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강의할 시 읽는 방법의 본질은 칠판에 다 썼습니다. 자, 이걸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원하는 게, 이 뜻은 뭐죠? 이 뜻은 뭐죠? 이 뜻은 뭐죠? 선생님은 시를 다 알고 있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뜻을 알면 외울 겁니까? 그럼 그 뜻을 하나 알았다고 해서 다음 시를 볼 때 다른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요? 그러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현대시 세 문제는 가만히 냅둬도 거의 다 맞추는데 뭐 그거 하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오늘 시를 쭉 읽어볼 건데 화자 중심의 시와 대상 중심의 시를 내가 읽는 거 하나씩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수성을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요. 프린트. 내가 좀 프린트. 현대시. 더 읽어보기. 찾았어요? 아, 이거 아는 사람은 답을 하지 말고 이 시를 모르는 사람만 답을 해보세요. 현대시 더 읽어보기 11페이지. 거기에 고재종의 시가 있어요. 보이세요? 자, 이 시를 읽고, 이 아는 사람은 뭐 다 알 거예요. 이 시를 읽고, 이 시의 제목을 한번 추측해서 맞춰보세요. 이 시를 처음 보는 사람들. 넌 이 시 아는구나. 몰라도 왜 웃어? 아, 몰라서? 제목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다니까? 맞추면 내가 10,000원. 아, 10,000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내가 물질주의자 같잖아. 그럼 맞추면 칭찬. 이 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시가 인상적이지 않았나 보다. 아까 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무슨 시를 배웠어 그랬더니 아무도 이 시를 이야기 안 했으니까. 나는 이 시가 참 재밌는데. 다시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제목이 기억나? 아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나도 이상한 겁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시거든요. 시 다 읽어보세요. 제목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반쯤 시인이잖아요. 17, 18세의 감수성이면 거의 시인이죠. 제목 알겠니? 거기. 세 글자. 추상어.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제목이 추상어예요? 아니, 구체적 단어가 아니고 추상적인 단어. 세 글자 단어. 어? 어떻게 맞췄어? 와, 천재다. 이 시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읽으면, 시가 너무 아름답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운데 부분. 사면부터 보세요, 사면. 와, 너 대단해.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단서죠. 제목을 알고 읽으면 시가 쉬워지죠, 갑자기. 사면을 보면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첫사랑이 원래 그렇죠. 햇송 같은 마음을, 이 순수하고 깨끗한 눈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이게 첫사랑이죠. 근데 이게 봄이 되면 사라지죠. 그래서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 사랑이 뜨겁게 달아오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대중가요 가사 같긴 하지만 아름답네요. 첫사랑의 이별은 상처죠. 근데 상처인데 이건 정말 달콤하고 아름답고 평생 기억할 만한 아련한 추억의 상처죠. 이거는 봄꽃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니? 겨울에 피어난 눈꽃은 금방 사라져버릴 첫사랑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첫사랑으로, 그리고 봄에 피어난 꽃은 그 첫사랑이 남긴 아련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짜 이 정도 시만 공부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시는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 제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잠깐 한 거고요. 자, 이제 시 두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교재 4페이지로 갑니다. 황동규의 조그만 사랑 노래라는 제목을 찾아보세요. 조그만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읽는 걸 그대로 따라오세요.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그냥 객관적으로 편지를 받았다. 밑줄.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이 문득 사라졌다. 밑줄. 나는 여기까지 읽어도 대략 알 것 같아요. 나는 편지를 받았고 나는 늘 그대 뒤를 따라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이제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 나는 더 이상 그대를 따라갈 수 없게 됐네. 그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 어린 날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다. 밑줄.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목을 고려해 볼 때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듬성듬성 눈이 내린다. 땅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하고 눈 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성의 눈. 내가 일부러 해석을 거의 안 했고요. 지금 딱 두세 줄 읽었습니다. 이걸 통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갑작스럽게 이별한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으면 100% 읽었습니다. 내가 말한 건 100% 맞아요. 더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해석을 더 할 텐데요. 내 말 들어요. 해석을 시간을 둬서 더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수능에서는. 그냥 문제를 풀러가면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 있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까지 알면 풀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볼래요? 지금부터 내가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게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면 그게 선택지에 있으니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어제를 동여맨 하는 말은 단절이에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어제와 선을 그어버린 편지. 나는 그대 뒤를 늘 따라갔는데 그 길이 사라져서 더 이상 그대와 나의 인연은 끝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막막하여 길 아닌 모든 게 사라졌죠. 여기저기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은 우리의 추억의 흔적들, 알겠니? 아련한 추억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어요. 슬픔에 잠겨 박혀 있습니다. 내 가슴속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 환한 저녁 하늘은 겨울 밤 하늘이죠. 이건 단순히 겨울 밤 하늘이기도 하지만 화자가 처해 있는 쓸쓸하고 황량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죠. 춥고 겨울이고 밤이고, 그죠? 하늘에는 찬찬히 깨어진 금이 보여요. 이건 분명히 별일 겁니다. 별. 우리가 별을 보고 금빛으로 빛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깨어졌다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건 그러니까 산산조각나 깨어진 나의 인연처럼 보이는 거죠. 저기 있는 저 별들은 박살난 파편들인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왜? 내가 지금 이별을 했으니까요. 화자의 시선은 하늘로 있습니다. 시를 계속 보세요. 하늘에서는, 겨울 밤하늘에서는 눈이 내립니다. 자, 이 눈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눈은 차분히 내려앉아 땅에 앉아야 되는데 땅 어디에도 내려앉지 못한답니다.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눈을 뜨고 막 떨고 있어요. 그리고 막 한없이 떠다니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 몇 송이 눈은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답은 뭐 100가지 이상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일감으로 떠오르는 건 방황하는 화자의 마음, 이런 게 연상되죠. 자, 선생님이 이 시를 쭉 해석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선생님의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면 여러분들은 선택지에 자연스러운 해석을 판단하고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몇 송이 눈 밑줄 그어요. 그럼 봐봐. 실연의 상처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 이거 나올 거예요, 답이.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지. 너희가 그걸 해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걸 깨달으면 끝나, 시는. 자, 이제 한 걸음 더 가볼게요. 원래 이 시는 여러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 해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해석이.
그대가 사람이 아니라 황동규의 시세계를 고려할 때 황동규가 바라는 자유로운 세상, 알겠니? 민주주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위 환한 저녁 하늘은 독재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가리킨다. 이건 교과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수능하고는 없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나와요. 보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과 사랑이라는 것을 은유로 하여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는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처음에 한 해석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해석을 해간 과정을 한번 볼까요? 편지를 받고 그대를 따르던 길이 사라졌다는 이 구절,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해내야 돼. 좀 이따가 비슷한 시들을. 자, 이제 또다시 넘겨보죠. 12페이지로 갑니다. 12페이지. 엄청 유명한 시인데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김수영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참여 시인입니다. 참여 시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원래 김수영이요,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일제시대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서정 시인처럼 우리말을 편안하고 쉽게 시로 창작하기가 힘들다. 이 사람 시는 어려운 단어가 없고요. 전부 일상어로 상징적으로 시를 써요. 그게 이제 뭐 풀, 폭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가 여러분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웬만한 데는. 그런 시가 다 김수영의 시인 거죠. 선생님이 이 시를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겁니다. 대상 중심의 시는 대부분 대상이 제목이에요. 풀. 일연 갑니다. 일연. 풀, 동그라미. 눕는다, 밑줄. 그 다음 밑줄.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눕고 울었다, 밑줄. 그 다음에 뭐 울다가 누웠다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만약에 시가 일연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탁 일연.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대상의 특징, 비바람에 눕고 운다. 끝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이미 사람처럼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시를 읽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 잠깐 설명하면 이건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물이면 인격화하면 시의 주제가 돼요. 나무면 나무 같은 사람, 인간사회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인물이면 뭐 특수한 경우는 한 개인을 다 노래한 시도 있어요. 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것도 일반화시켜요. 그런 부류의 사람 이런 거죠. 알겠니? 그런 부류의 사람.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도 일반화시켜서 그와 같은 우리 현실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면 돼요. 넓게 보면. 그럼 주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시인은 이런 방식으로 쓰거든요.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다룰 때도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만들어요.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알겠니?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 구자명시 이야기를 하면서 가사노동과 사회적 노동 이중구에 시달리는 우리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반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제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 1연 읽었죠? 1연의 풀은 어떤 거죠? 비를 몰아오는 바람에 눕고 우는 존재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죠? 시련에 쓰러지고 우는 연약하고 가여운 존재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 집중 2연 3연에서도 같은 내용과 형식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기에 해당하죠.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뭔가 변화하고 있다면 합쳐서 정리해야 돼요. 2연 가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다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더 빨리라고 하는 부사가 있죠? 먼저 일어난다가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그럼 눕고 운다 반대가 일어난다 아니에요? 자, 3연으로 가보죠. 먼저 일어나고까지는 똑같아요. 또 있어요. 먼저 웃는다가 보이죠. 그냥 특성을 찾는 거야. 풀의 특성. 그럼 내가 이걸 종합해 볼게요.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비를 몰아오는 바람 때문에 풀은 눕고 우는데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럼 풀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이제 뭐 설명은 엄청나게 하죠. 뭐
푸른 민중이니 뭐 민초니 그리고 막 독재치하의 현실을 꿋꿋하게 견디는 우리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과 의지를 노래했다 이런 말을 누가 못해요. 근데 그걸 너희가 못하는 거죠. 이걸 너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새로운 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냥 못하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시를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을 빠지고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건데. 물론 오랫동안 시를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풀은 도처에 흔한 거야. 화초이거나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뭐 아름답지도 않아. 제일 많은 평범한 것들이지. 사람에 비유한다면 풀은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백성을 가리키는 한자어가 민초라고 해서 풀초자를 써. 그 심지어 지방의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풀은 민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우격다짐이라고 해요. 풀이 민중이 아닌 것이 훨씬 많아요, 해석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물론 여기서 민중이 맞아요. 아니, 민중이고 백성이 맞지만 그런 해석을 안 해도 된다 이야기야. 너희가 나를 믿어? 그 하려고 하면 안 돼 오히려 알겠지? 그럼 너희는 계속 함정에 빠지고 더 어려워진다고 시 해석이. 그냥 푸른 비바람에 눕고 운다. 근데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그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뭐 그런 힘이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끝난다니까?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이게 실제로 기출인데 1번에 3번에 봐봐. 바람이 주는 시련에 좌절하고 체념하는 민중의 모습에 밑줄을 그어봐.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시는 좌절하고 체념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이겨내는 모습이냐.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완전 모순,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이런 걸 찾아내면 된다니까. 아니 근데 뭐 너희가 이제 왜 이런 걸 못 찾냐고? 나는 시를 하나도 못 읽어 이러니까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있으니까 못 찾는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답이잖아 이건 지금. 이 시의 주제가 생명력인데 갑자기 좌절이라고 하니 모순이죠? 뭐 이런 걸 다음 주에 계속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면 내가 수능이 끝났습니까? 시가 잘 읽었다고 합니까? 한 4세트 풀잖아요? 12문제? 그죠? 여기서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 틀리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두 개 맞추는 공부 하시면 되고 안 해도 다 맞을 가능성이 높죠. 알겠지? 지금 너희가 풀어온 기술 지문하고는 좀 다르죠? 기술은 많이 틀리는데 그건 그렇게 안 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시를 풀었는데 한 3개 틀렸어요. 기술 35문제였잖아. 그중에 서너 개 틀렸어요. 그래도 시는 충분한 거죠. 그 정도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데 가운데 한 페이지를 제외하고 나중에 설명할 거 10페이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5페이지 3번에 시적 화자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끝까지 읽고 발견해보자는 지워버리세요. 그냥 시적 화자의 상황만 찾으면 됩니다. 5페이지에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지우세요. 거기서부터 14페이지까지 읽어보세요.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14페이지까지. 자, 그리고 자 5부터 14까지 읽는데 10페이지를 내가 몇 페이지 제외하라고 했죠? 10페이지 건 제외하고 칠판 봐라.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읽어보세요.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10페이지 제외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읽는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합니다. 앞부분은 화자 중심의 시예요. 화자의 상황만 찾으세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대응 방식이 분명하게 있어. 얘는 막 극복하려고 해. 체념하고 있어. 그러면 극복, 체념 정도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풀 뒤에는 대상 중심의 시니까 대상의 특징을 찾는데 세상 제일 어려운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14페이지예요. 이건 주지시라고 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14페이지 시는 새가 제목이 지상의 양식인데 세 번째 줄에 새의 동그라미 쳐요. 이 새가 대상이에요. 이 새의 특징과 화자의 관점을 찾으셔야 돼요. 화자가 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겠지? 새의 특징, 화자의 관점. 새의 특징, 화자의 관점. 알겠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시들과 비슷한 시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독서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시를 읽지 않았을까? 우선 첫 번째 5페이지부터 볼게요. 제목이 설목인데 이런 단어가 원래 없겠죠? 눈나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1연을 보면 나의 마음속에 나무를 갖고 왔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무야 설목이. 그지? 객관적으로 읽으면 돼. 이게 핵심이야. 가을 2연의 네 번째 줄 밑줄 가봐.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던 사람 떠나고 없으며. 가을에 이별했구나. 그 다음 표현은 미워하면서 나를 미워하면서 내 옆에 남아줌이 더욱 100배는 고맙고 복되다. 이게 너무 약간 스토커 아닌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오래된 가수긴 하지만 휘성이란 가수 아세요? 걔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이거 알아요?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사랑하면서 계속 살아도 된대. 네가 내 옆에만 있어준다면. 이런 것은 병이에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건 진짜 집착이다. 내가 볼 때 집착. 3연 물방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두터운 철문 같은 고요. 이건 그냥 고요하다는 뜻이겠죠. 속에서 나뭇가지가 이 설목이겠지. 사철 고드름을 달고 있어. 소스라초 위로 설하게 뻗는 백엽보다 희고 손실인 나무.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내 마음에 있는 나무. 역력히 이 나무를 담고 역력히 이 마음을 닮은 밑줄. 내 사랑의 표지입니다. 표지는 상징이라는 뜻이야. 이 나무가 바로 내 마음, 내 사랑입니다. 붉은 날인과 같은 회상입니다. 이것도 밑줄 그으면 되겠지? 마지막 두 줄은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당신이여. 당신이라는 불씨 한 줌 머금고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이 외로운 겨울밤. 기가 막힌다. 당신만 있으면 죽어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 또 생각한 게 있네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네요. 이런 식의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고 막 당신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건 이게 사랑인가 병인가. 두 번째 시. 이게 이제 시의 형식은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재밌죠? 모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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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라카노. 이런 걸 점층적 반복이라 그래요. 반복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죠? 감정이 고조되는데 시가 너무 쉬워요. 지금 이게 강이 있고 배가 저쪽 끝에 있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에요. 누군가 죽어요. 사별이죠, 사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도 이해될 것 같은데요? 이 사별이라는 거 알면 끝난 거예요. 알겠지? 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썩어서 사가 내리는 게 동화밧줄이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남은 화자 사이의 인연 이런 게 끊어진다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의 인연이 다 사가서 끊어진다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은 은유법이잖아요. A는 B 이런 뜻이죠. 유사성이 있겠죠. 여기서 바람은 자유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인연은 붙잡을 수 없다. 소멸되거나 사라져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바람처럼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너는 흰 옷자락이를 펄럭거리고 있죠. 문화적 관습적 상징으로 여기서 흰 옷은 뭘 의미할까요? 이건 죽음의 의미가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흰 옷은 죽음의 의미가 돼요. 근데 서양에서는 흰 옷이 죽음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흰 옷은 보통 이제 뭐 순결과 뭐 이런 거, 그죠? 정화, 재생, 이런 의미가 더 강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은 항상 흰 옷을 입고 오죠. 청바지를 입고 죽어도 나타날 때 흰 옷이고 막 그래요. 원래 귀신 자체가. 네, 마지막 질문. 오냐, 오냐, 오냐. 뭐 알아들었어요.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생략된 말을 대략 추측해보세요. 답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승 아니면 저승에서라도 그 다음 뭘까요? 꼭 갚아라 이런 건 이상하죠. 이거는 다시 만나자 이런 뜻이 자연스럽죠. 사실 누가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함께했던 누군가가 죽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윤동주의 시인데 나는 윤동주의 이 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이 두 개의 시를 잠깐 비교해 볼래요? 왼쪽에 있는 시는 한 연이 딱딱 끊어져 있고 두 줄씩 되어 있죠. 뭔가 상당히 안정적인 율격이에요.
이게 수능에 이렇게 나와요. 1연 2행의 안정적 율격과 시어의 반복을 통한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예요. 왼쪽 시를 눈으로 보면서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오른쪽의 윤동주 시는 행과 행의 구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또 1연, 2연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를 산문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문시는 행의 구분이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시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산문시잖아요. 산문이 아니고, 그죠? 운율은 있겠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겠죠. 이 시도 딱 이 구절이 거의 끝입니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 시적 상황.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땅 위에 덮이는 거죠. 이 땅 위에 이제 순이가 간 지도와 같은 그런 거죠. 시를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 방 안을 돌아다봐야 아무도 없고 벽과 천정이 하얗고 방 안까지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설명해 줄게. 몰라도 된다. 내 말 들어봐. 윤동주는 보통 시를 잘 쓴다는 느낌을 나는 별로 가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좀 잘 쓴 것 같아요. 한방눈은 축복의 상징일 수도 있고 뭐 아름답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막 너무 다 많은 상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순이가 떠났어요. 나 혼자만 남겨놓고 마음이 너무 슬프죠. 이때 한방눈은 슬픈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슬픔을 표현할 때 한방눈이라는 게 어울리죠. 왜냐하면 퐁퐁퐁퐁 내리는 슬픔이니까. 그 다음에 방 안을 돌아다보니까 온통 하얗대요. 방 안에도 눈이 내리는 것일까? 방 안에 눈이 내릴 이유가 없죠. 이 말은 슬픔이 가득 잠겨있는 방 안의 이미지를 한방눈을 통해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적 표현이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읽어볼게요.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이런 게 운율이죠. 리듬이 느껴지죠? 반복이 다 운율이니까.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니?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가 없어. 이때의 눈은 슬픔은 아니고요. 발자국을 지워버리는 장애물 정도 되겠죠?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필 거고 봄이 오면 그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화자는 지금 순이가 떠나서 슬픔에 빠져 있긴 한데 언젠가 눈이 녹으면 순이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했죠. 1년 12달 내 마음에 눈이 내린다. 이 내 마음에 눈이 내리는 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이를 찾아갈 때 내 마음의 상태잖아요. 순이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걸 통해 여러분 하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눈은 순수, 눈은 시련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어떤 눈은 슬픔을, 그죠? 펑펑펑 쏟아지는 슬픔을, 어떤 눈은 장애물을, 어떤 눈은 순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정유석의 전문강의 사벌식호는 보기를 읽으면 훨씬 쉽고요. 보기가 조금 방향을 안내해 주긴 하죠. 근데 그냥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제목이 점으로 가는 강에 삽을 싣고 있는 상황이죠. 갑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사전적으로 읽으세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는 물이에요. 바로 연결하세요.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의 슬픔에 일단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화자가 슬픈 이유를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읽는 겁니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간다. 뭔가 분위기는 쓸쓸하고 안 좋은데 왜 슬픈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늘 일을 한 거죠, 하여튼?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한 삶이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 이건 좀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좀 들었죠? 한평생 노동을 해서 나이가 든 거죠. 그 다음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 저는 달이죠.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마지막 두 줄 밑줄 가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져 돌아간다. 이제 슬픈 이유를 좀 알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은 한평생 삽으로 노동한 육체 노동자인데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먹을 것 없는 마을이죠. 이걸 내가 이야기하면서 항상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는 한 시어도 대충 쓰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 시어를 가난한 마을로 돌아간다 이렇게 쓰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 느껴봤으면 좋겠어. 가난한 마을은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상당히 상대적이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근데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면 이건 진짜 생존의 절박함을 느끼는 가난이죠. 그럼 내가 육체적 노동을 하루 온종일 했는데, 그죠? 여전히 나는 먹을 것 없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집으로. 이건 안 슬플 수가 없는 시지, 이 시는. 이 시는 극복의 의지가 있냐, 좌절과 체념이냐. 그렇지, 좌절과 체념의 정서가 짙게 배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선생님이 수능에서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혹하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달이라는 시어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야. 너희를 속이려고. 못된 출제자가 된 거지. 색강 바닥 썩은 물에 어둡고 탁한 이미지와 달의 밝고 환한 이미지를 대비하여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버릴 수 없는 화자의 희망을 상징함.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은 멋있어도 절대 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망과 체념의 시인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희망이 왜 나와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를 읽으면, 객관적 정보를 읽으면 틀린 답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든 막 그럴듯하게 내려고 하죠. 문맥을 잠깐 읽어보세요.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다 하고 우리가 저 달처럼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말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 말은 결국 달은 매일 떠오르잖아요. 똑같이 떠오르잖아요. 나도 여전히 가난한 거죠. 끊임없는 가난의 되풀이. 이런 것을 달로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이런 해석을 할 필요는 없으나 들으면서 조금씩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가난한 육체 노동자의 삶의 슬픔을 표현한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다음. 슬픈 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정주영의 발열이 열난다는 뜻입니다. 이려는 별 내용이 없고요. 내 등에서 열이 느껴져. 열감이 느껴져. 밑줄. 아, 이 아이의 몸이 또 달아오르는구나. 애가 아파요. 나쁜 숨결을 내신대요. 많이 아파요. 연약한 나비처럼 가녀린 머리 주사 찍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와 같이. 다신교도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다시 밑줄. 아, 이 아이가 애타게 보채고 있어요. 애가 많이 아파요. 근데 그 다음 줄이 나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불도 달도 없다는 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느낌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약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예요, 코로나.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내가 볼 때 등에 아이를 업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애타게 막 보채는데 이 아이를 치료할 약이 없으면 그보다 캄캄한 현실은 없죠. 여기서 약간 우리가 배경 지식 공부 좀 해볼게요. 여기 정지용, 김광균, 박용철 이런 사람들은 이미지즘이라고 불러요. 유파예요, 유파. 이것은 모더니즘 중에 하나인데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려고 해요. 좀 세련됐죠. 이 세련됨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맨 마지막 두 줄 보세요. 밤하늘을 보고 있는 건 화자죠. 근데 밤하늘의 별들이 참벌처럼 날아다니죠. 하늘의 별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하늘의 별이 막 흔들리는 거죠, 지금. 이건 사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화자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눈에 눈물이 고독 고여 있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의 별이 막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알겠니?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고? 왜 애를 죽여? 이 아이는 현대시 더 읽어보기 결과가 나와 있어요. 6페이지. 유리창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힘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오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도 황홀한 마음이다. 이제 밑줄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두 줄을 읽어야 시가 이해가 돼요. 죽었어요. 이 산새처럼 날아간 아이가 바로 발열에 나온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확실하네요. 너무 슬프네. 근데 여기서도 이미지즘이라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유리에 차고 슬픈 건 언날개를 파닥거리는 새의 이미지죠. 산새 이미지. 이거 보여줄까요? 보여? 안녕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애가. 근데 또 사라졌잖아. 또 보고 안녕. 지금 이걸 그대로 형상화한 거예요. 입김을 흐리우니 날개를 파닥거리고. 알겠니? 나는 또 지우고 보고 또 지우고 봐요. 계속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물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히는 것. 이것이 아까 하늘의 별들이 참벌처럼 날아다닌다와 비슷해요.
눈물 그렁그렁 고인 눈으로, 알겠니? 바라보는 별빛은 번쩍이죠. 이 별은 아이의 연상, 이미지입니다. 아, 너무 슬프다. 유리창에 비친 사라져가는 입김은 저 멀리 날아가 하늘의 별, 아이가 된 거죠. 알겠니? 나는 아이를 생각하면 산새처럼 날아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산새도 정말 잘 썼어요. 산새는 원래 산에 사는 새예요. 잠깐 우리 집 마당으로 내려와도 결국 어디로 가죠? 산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푸르륵 날아가 버린 산새처럼 내 곁에 잠깐 머물다 사라져 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야 통곡일 텐데, 곰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정이 막 과감하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외롭고 황홀하다도 참 애매하죠. 아이가 없어서 외로운 건 맞는데 아이를 떠올리는 그 순간의 감정은 황홀한 거죠. 역설이죠, 역설. 알겠니? 같은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김광균의 은수저란 시 보이죠? 울지 말고 잘 읽어. 똑같이 애가 죽었어요. 시를 봅니다. 똑같이 이미지즘이에요. 모더니즘, 감각적 이미지. 산이 저물고 노을이 잠기고 저녁 밥상에는 아기가 없어요. 참 절제됐죠. 아기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만 남았어요. 너무 슬퍼. 그 엄마하고 아빠는 애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밥상 위에는 아이의 밥과 은수저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이죠. 한밤중에 바람이 불면 엄마 아빠의 귀에는 바람 속에 아기가 웃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혹여나 하면서 아기가 방석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상상해요. 먼 들길을 아기의 영혼이 가고 있어요. 맨발 벗은 아기가 엄마 엄마 울면서 가고 있어요. 이거 상상하는 겁니다, 화자는. 그러니까 엄마 엄마 불러도 대답은 없고 그 그림자는 아른거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진짜 눈물이라는 한 단어를 빼고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 어떤 정서적 반응, 이게 거의 없어요. 감정이 완벽하게 절제되어 있죠. 그런데 더 슬프죠. 시인이 우는 것보다 더 슬퍼요. 이 장면을 연상하고 상상해보면 이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동생 오준이라는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프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는 장면을 봤죠. 어머니가 불러서 동생 가니까 마지막으로 보라고. 나 이거하고 똑같은 상상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산에 동생을 매장했어요. 근데 나는 동생의 무덤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하도 절박하게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밤마다 동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는데 막 산을. 왜냐하면 동생이 어두운 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형이 있어주고 싶은 거지. 나도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주라 형이 간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아들 이런 슬픔보다도 나중에는 더 크게 나 때문에 더 힘들었대요.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의 모든 흔적을 깡그리 없앴어요. 진짜로. 모르죠. 지금도 어머니는 그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없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다 성인이 되고 컸는데도. 동생의 무덤도 어딘지 안 알려줘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 다음에 동생의 사진도 있죠. 흔적도 장난감도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도 그 다음 해인가 우리 여동생이 태어나서 나 혼자 생각했죠. 혼자서 죽은 동생의 영혼이 여동생으로 왔다. 그래서 내가 또 여동생 이름이 주희인데 주희. 오준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그리고 어릴 때 막 씨름시키고 막 꼬마애를 남자애라고 생각하고 뭐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시 보면 참 슬프죠? 이미지즘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를 보면서. 감정을 절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 중에 앞으로 잠깐 넘겨볼게요. 아니, 여기 현대시 더 읽어보기에서 박목월의 하관이라는 시 보이세요? 우리 아까 박두진의 이별가 읽었죠? 이별가. 하관은 박두진과 박목월, 조지훈을 청록파라고 부릅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세 명이 친한 시인입니다. 이 하관을 읽어보면 똑같이 박두진처럼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원래 하관이라는 건 관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시 중에 오른쪽에 박노의 노동의 새벽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교과서나 수능에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이 시 한번 읽어볼게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륵 하직했다. 이 하직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걸 중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다행히도 이 하관 장면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본 적 없죠? 선생님 어릴 때 우리가 워낙 대가족이니까 할아버지는 뭐 할머니 뭐 이렇게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하관을 항상 했어요. 그 구더기를 파고 창현을 메고 온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구덩이에 관을 내리는 겁니다. 위아래로. 그때 가장 많이 통곡합니다.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이제 화장할 때는 화장터에 넣을 때 제일 많이 울거든요. 그 장면이죠. 여기서 하직했다는 말은 아래로 곧게 내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직하다라는 말 알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나누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좀 많이 슬퍼요.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어요.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보고 형님 하고 불렀대요. 아오가 죽었군요. 뭐냐? 나는 온몸으로 막 너무 반가워서 대답했죠. 그래도 그는 내 대답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나는 살아있으므로 꿈에서라도 동생의 영상과 이미지를 보지만 동생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대답을 들을 수가 없죠. 이제 너의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즉 이승, 현실 이런 말인 거죠. 네가 있는 곳과는 다르죠.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이제 뭐 해설지에는 삶과 죽음의 거리감, 단절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은 여러분 해석하기 힘들어요. 다만 여기는 이 세상은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린다. 열매가 떨어진다는 건 생명의 소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툭 하는 소리만 들린다는 건 허무, 쓸쓸함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이게 제망매가라는 작품 아세요? 똑같죠. 그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이거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기 몇천 년 전 월명사라는 한 승려는 누이 동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비슷한 시를 써요. 알겠니? 나는 네가 간 곳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는 이렇게 말해. 극락세계에서 만날 때까지 나는 돌을 닦으며 널 기다릴 거야. 이 시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이. 그거는 다시 만날 곳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잔뜩 들어있는 시라고 봐야겠죠. 그 앞으로 넘기면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있는 두 편의 시가 있어요. 교과서마다 다르지만 거의 들어있습니다. 최영미의 선운사에서 장성남의 배를 매며 이 두 편의 시가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배를 밀며. 최영미의 선운사에서는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만한 시고 이별 이건 이제 내가 조그만 사랑 노래 있잖아. 이별가와 함께 갖다 놓은 거고요. 장성남의 배를 밀면은 참 시를 잘 썼어요. 이게 원래 시리즈예요, 여러분. 배를 매며라는 시가 있고요. 배를 밀며라는 시가 있거든요. 배를 매면은 사랑하는 과정을, 배를 밀면은 이별의 과정을 표현해요. 이 둘의 시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일단 배를 밀면 내가 읽어드리고 왼쪽 건 너희가 읽어보세요.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건 아주 드문 경험이다. 희번들에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하게 배에서 손이 떨어진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나요? 이건 뭐 별거 아닌데요. 배를 밀 때 이렇게 하잖아. 봐봐. 배를 밀면 이렇게 밀잖아. 그럼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고 일어난다고. 그 장면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별할 때도 이런 느낌이죠. 마지막까지 하다가 탁 떨쳐내는 이런 느낌. 아슬아슬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참 사랑은 부드럽게도 떠나지, 배처럼. 여기 밑줄 그으면 돼. 사랑이 떠나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 가지. 배를 마지막에 힘껏 밀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야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이거 뭔지 알죠? 배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물 일항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사랑의 흉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잠시 머물다 가라앉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형상화해서 그 상처와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시구나. 그지? 마지막 두 줄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전환.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이렇게 해서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떠나지 않는다. 또는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왼쪽 시를 읽다 보면 뭐 오른쪽 시가 많이 다른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거기에 8페이지, 9페이지를 펼쳐놓고 나머지 시를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회로라는 시가 있어요. 13페이지. 찾았나요?
우리 교과서, 교재 13페이지. 예전에 대학로에서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무용과랑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우리 때는 무용과랑 미팅하는 게 최고였죠. 근데 이제 너무 아름답고 나는 시골 촌놈이고 막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 카페 이름이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였어요. 근데 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약간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외모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지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이런 스타일. 그런데 이제 무용과는 워낙 예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하튼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카페 이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이상해. 겨울나무로부터 뭐야? 뭐 이러는데 순간 나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어요. 물론 그들도 나를 별로였겠죠. 여하튼 그게 이게 황지우의 대표작이죠. 물론 내가 좀 오바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사실은. 이 시를 여러분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제목이 겨울나무에서 봄나무로 가는 거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일단 밑줄을 그어보죠.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겨울나무, 봄나무. 제목을 항상 생각하세요.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무. 이 겨울나무 확실하죠? 나무는 벌거벗은 나무거든요. 나무구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반복이 정말 많군요. 그러나 이게 아닌데 버티고 거부하며 영화에서 영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푸른 잎이 되고 푸른 4월 하늘을 들이받으며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마지막 세 줄.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끝. 이건 뭐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말이죠. 겨울나무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이겨내고 온 힘을 다해 스스로 꽃을 피우는 봄나무가 된다. 우리가 봄에 벚꽃을 딱 보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저 나무들도 꽃을 피웠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이런 시를 보면. 온 겨울을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꽃을 피운 나무인 거죠.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수능 등급이 3등급이고 4등급이다. 영하 40도 지상에 있는 거예요. 알겠니? 무방비의 나무로 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대로 해볼까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 밀고 가야죠.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막 올라가야죠. 2등급으로. 알겠니? 1등급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꽃을 피우는 나무, 성공한 사람이 돼야죠. 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시는. 물론 이 시에도 꽃피는 나무나 꽃피는 나무를 간단하게 좀 이런 거야. 모든 성취와 성공은 주체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이다. 이게 시의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될 목표가 된다. 기다린다고 봄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 해석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오른쪽. 이거 진짜 어렵죠. 내가 볼 때는 오른쪽에 이 시는 19금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냉소적이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이나 정서 전달보다 철학적인 메시지나 주제 전달을 목표로 하는 시를 주지시라고 불러요. 주지시. 그러니까 지적인 주제의식. 정서적인 시를 주정시라고 해요. 요거는 누가 봐도 주지시죠? 뭐 감정이나 정서 전달보다는 뭔가 메시지 전달이 더 강하잖아요. 첫 두 줄 자체부터가 시적 긴장감을 주죠. 내가 중간중간 어려운 말들을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개념어예요. 시적 긴장감이란 낯설고 독창적 표현이 주는 느낌. 이걸 시적 긴장감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역설법이에요. 알겠니? 시적 긴장감이 들어요. 어떤 학생이 시적 긴장감이라는 선택지를 가져와서 이 시가 무슨 긴장감이 들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낯선 표현이 주는 알겠니? 이미지, 느낌. 이게 시적 긴장감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비상은 추락을 위해 있다. 너희가 누구죠? 새네요, 새. 그죠? 새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일단 역설법이에요. 하늘로 날아오르는 건 추락하기 위해서 날아오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새의 특징의 밑줄을 긋게요. 아래에서 깨어나 막 은빛 날개를 퍼덕이고 어린 새네요. 하늘이 진실이라고 믿고 하늘이 자유라고 믿는 새죠. 그럼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건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시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자유가 얼마나 큰 절망인가. 역시 역설법인데요.
모순인데요. 날아올라 보지 않고는 모른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히 답이 여기에 있네요. 제목이 지상의 양식이죠. 포인트가 이겁니다. 진흙밭에 뒹구는 나달 몇 톨. 너희가 꿈꾸는 양식은 지상에만 있다. 지상의 양식. 그럼 이제 너희가 대답해봐. 고개 들고.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배가 고프지. 뭘 먹어야 되지. 그 양식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진흙밭에 있어? 쉬를 보고 대답해. 하늘에 있어? 진흙밭에 있어? 진흙밭에 나달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비상은 추락을 위해 있는 거지. 결국은 자유와 진실을 향해 열심히 날아오르지만 결국 현실에서 먹이를 구해야 돼. 현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 새가 새인 것은 날개가 있고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결국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많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내려와야 돼. 그게 모순의 새지. 날개가 있어 날아오르지만 결국은 지상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 자, 내가 아까 말했지. 인격화. 그럼 여기 나오는 새는 어린 새 아니냐? 어린 새? 여기 나오잖아. 막 아래서 깨어나 은빛 날개를 퍼덕이는 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여기 등장한 새죠.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라서 자유와 진실을 향해 살아갈 거라고 결심하고 막 꿈을 꾸죠.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 그거 다 절망이야. 결국 먹고 살려면 현실의 굴레를 뒹굴 수밖에 없어. 그게 삶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냉소적이죠?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시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현대시 더 읽어보기 9페이지.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기술점을 못하겠구나. 지금 이 시를 다 기억이 났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추천사가 추천이 그네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네 노래란 뜻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화자가 누구죠? 그래, 춘향이가 화자예요. 첫 구절 딱 보세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 이렇게 돼 있잖아.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풀꽃대미로부터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란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얼마나 하늘로 가고 싶으면. 그죠? 근데 그 다음 두 줄에 살짝 밑줄을 그어봐.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누가 생각해도 갈 수가 없죠. 그네는 하늘로 갈 수가 없죠. 올라갈수록 다시 떨어지죠. 올라가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시가 똑같죠. 아까 그 시랑. 근데 달라요. 마지막 두 줄, 세 줄.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는 건 영원해요. 계속 그러죠.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하는 건 끊임없이 나를 밀어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건 이상을 실현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상을 향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은. 이상에 해당하는 건 하늘이죠. 알겠니? 자, 조금 멋진 말을 하면 잘 들어봐요. 우리 인류는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 나의 생리적, 육체적 생명이 살아가는 이 기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이상을 실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와 평등, 가난과 빈부격차가 없는 안정된 사회 질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수명,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지상의 양식처럼 결국 안 되는 걸 뭐 노력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 세대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없지만, 100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우리는 조금 더 이상에 가깝게 접근했죠. 그건 당대에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을 향한 전 인류의 역사적인 노력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 현재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내 시대에 다 이게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인류 이상 실현에서 한 걸음 더 보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더 아름다운 삶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과정이 전 인류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라면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길에 내 힘과 의지, 노력을 보태겠다. 무슨 말이냐? 그게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열망을 포기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 아까 그 시를 지상의 양식은 코로나가 있잖아. 이번에 또 무슨 또 나왔대. 오미크론 말고 봤지? 그런 거지. 백신을 왜 만들고 치료약을 왜 만들고 또 나올 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인류를 공격할 어떤 두려운 대상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늘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한 거죠. 좀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 추천사는 그런 시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 읽었죠, 풀. 거기 8페이지에 보면 이성부의 벼라는 시가 있어요. 찾았어요? 벼 동그라미 쳐요. 이 벼도 김수영의 풀과 함께 엮어 읽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벼도 이렇게 해야 돼. 봐봐. 벼가 가진 특성. 이것을 인격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마지막 한 편 교과서 있는 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거를 잘 읽으면 진짜 최고인데. 18페이지. 김명수의 학업반 교과서. 이거는 이거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지, 그지? 이것만 그냥 이야기했어. 근데 맨 마지막 두 줄이 정말 중요해. 두 줄에 밑줄 거.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일 끼어 우리 아이들의 목청이여 하니까 앞에 나온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니 비판적으로 보니 그래,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 그게 포인트야, 이 시의 핵심. 그럼 앞에 나온 상황의 특징이 뭐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 읽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읽는 아이들의 이 광경이 나는 쓸쓸하고 괴롭다는 거잖아. 이렇게 시를 읽으면 돼.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게. 니은 봐봐, 니은.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목소리잖아.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지, 이건 지금? 맞지? 사실은 어리석잖아. 비판적이잖아. 그거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와 반대로 말하기. 그걸 뭐라고 해? 이걸 반어라고 하는 거야, 반어. 반어는 원래 여러분 시를 해석하지 못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반어법은. 이 시 전체를 알아야 니은이 반어인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학업반이란 어리석음을 가리키고요. 교과서란 질서와 통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의 질서와 통제 속에 어리석고 비판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따르는, 알겠니? 그런 것이 바로 학업반 교과서인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 읽죠. 그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 읽죠. 이거 너무 좋은 시죠. 이걸 좁게 보면 여러분, 일반화시키라고 했죠? 좁게 보면 우리 교육 현장,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주체의식이나 비판의식 없이 결국은 언론에서 권력에서 말하는 말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존재들을 학업반 교과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지? 이건 오른쪽에 있는 시와 함께 엮어 읽으면 좋아요. 기용도에 홀린 사람이라는 시 하고 엮어 읽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